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검이 구형을 하면 법원에 선고만 남게 됩니다. 김정환 변호사, 김지성 기자와 함께 결심 공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김지성 기자. 먼저 오늘 결심 공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고 지금은 어떤 순서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은 평소보다 조금 이른 오전 9시 2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8명 모두 이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내란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이 검사 8명이 출석을 했는데요. 조은석 특별검사는 현재까지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선 오전 재판에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변호인이 이 3시간 내내 증거와 관련된 의견들을 진술을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 특검이 대통령 호칭을 쓰지 않는다고 문제 삼고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내란으로 둔갑시켰다, 이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방금 전 오후 2시에 재판이 재개됐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 증거 조사가 이어지게 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 8명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증거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증거조사만 6시간 넘게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예상보다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에선 특별한 발언 없이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김지성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오전에 3시간을 하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고 피고인이 8명인데 순차적으로 다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까지 의견 진술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합니까, 보통, 변호사님? 일반적인 경우가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증거조사라는 거는 개별적인 증거 서류에 대해서 현출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간략하게 진술하는 정도로 일반적인 공판이 진행되기 마련이고요. 지금 김용현 측에서 변호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최후 변론으로 정리해서 말해도 충분한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별 증거에 대해서는 이미 증인에 대한 신문 조사 등을 할 때 충분히 의견을 지금 제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를 지금 계속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이 오후 2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되면은 오늘 밤 안에 구형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특검이 구형을 그 시간까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전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 법규나 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는 추후 기일을 지정해서 결심 구형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제로 변호사를 소행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해서 새벽 2시까지 공판을 한 적이 있지만 직위원 재판부의 특성상 다음 날을 넘어가서까지 공판을 이어갈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 재판을 새벽까지 가지고 갈지 아니면 기일을 다시 정할지는 재판부에서 아마 다시 판단을 하게 될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밤 늦게까지 회의를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법정형이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무기금고냐 이렇게 돼 있는데 의견이 좀 모아졌습니까? 어떻게 오갔다고 전해져요? 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걸로 전해지는데요. 내란 특검은 일단 어제 오후 3시부터 이 저녁 9시까지 6시간 동안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들부터 조은석 특검까지 모두 모여서 이 구형량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내란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만 구형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무기금고는 선택지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징역과 사형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회의에서 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무기징역을 구형하자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우세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형량 같은 경우에는 조은석 특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특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특검 내의 내부적인 의견일 뿐이고 그 기거 자체가 회의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결심은 특검이 해야 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특검이 출범할 당시에 사실은 이 범죄 자체가
사실은 사용 또는 무기 외에는 규정되지 않은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 중에 법정형이 가장 엄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저희가 흔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엄벌을 하기 위해서 특검이 지금 출범이 돼서 지금까지 재판과 수사를 이어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밝혀진 사실관계들을 보면 뭐 지금 이 재판에 꼭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들, 관련된 사례들 중에는 외환죄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죠. 사실은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전쟁을 사실은 유도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특검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사실은 이거와 관련해서 유혈 사태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좀 과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내란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 과정에서 우연적인 사정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뿐이지,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다행스럽고 우연한 사정일 뿐이지, 그것을 윤석열이 뭐 예상하지 못했거나 혹은 그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잘못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 중대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침해가 너무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저는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이라는 거 뭐 저희가 상상도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니까 당연히 뭐 사형을 구형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특검팀에서도 이제 논의가 오가는 중에 무기징역이 더 많았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 아니냐. 그러니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 뭐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논리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상의 무기징역이 최고형이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저는 어떤 설득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지금 합의가 사형제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입법부에서 사형을 폐지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형제는 이미 상징적으로 남아있고 다만 실질적인 집행만이 없을 뿐입니다.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로의 사형의 유지는 사실은 우리가 형벌의 이유, 그러니까 예방과 응보라는 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이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사형을 구형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잘못을 가지고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저는 사형이 구형되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저는 당위도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이 처음 출범할 때 그 조은석 특검이 했던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정황 취지에 비춰볼 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변호사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김지성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무기 금고는 배제를 하고 있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무기징역과 금고를 굳이 구분을 하자면 노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금고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지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생각했을 때 금고가 선고되는 경우는 보통 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형을 선고할지 금고를 선고할지 선택을 할 때 대부분은 그때는 금고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의를 갖고 있지 않은 범죄이기 때문에 금고를 선택하는 거고, 그래서 노역에서 면하는 그런 결과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의로 인한 범죄이고 그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큰데 노역을 면하게 할 어떠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기 금고는 선택지에서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에서도 뭐 논의를 할 때 무기 금고는 뭐 아예 처음부터 배제가 됐다 뭐 그러는 거죠. 네, 주로 무기징역과 사형에 예. 맞춰서 의견들이 갈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무기 금고가 왜 처음부터 배제가 됐는지 이해가 됩니다. 지금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는 곳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이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곳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난 1996년에 바로 이곳에서 검찰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 전두환 씨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전 씨 같은 경우에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이 유혈 진압을 했기 때문에
내란 목적 살인 혐의도 함께 적용을 해서 구형을 했습니다.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1심에서는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노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이 나왔는데요.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이 됐고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이 12.3 비상계엄이 친위 쿠데타 성격이 있고 또 내란은 미수범까지도 처벌하는 점 또한 특검이 구형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지성 기자가 얘기한 부분은 조금 나눠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유혈 진압 부분인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그 유혈 진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는 유혈 사태가 없었다. 그러니까 내란이 아니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구형에 영향을 줍니까? 일단 법리적으로는 그 유혈 사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고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일단은 사실은 유혈 사태의 경우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연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사건 본질을 파악하는 데 핵심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5.18과 관련해서 5.17 군사 쿠데타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군사 쿠데타가 먼저 있었던 거죠. 전두환 세력이 기존에 반란을 일으켜서 군을 장악한 다음에 군사 정권에서 민주주의로의 여망이 있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민주화 세력에 대해서 계엄을 실시하고 그 진압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해서 일반 국민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내란 목적 살인이 그것에 딸려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사례와 그 과거 신군부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본인의 권력을 정당화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고 계엄이라는 것이 사실은 공공의 안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사용돼야 되는데 본인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용됐을 때 계엄은 내란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사례에서 보면 사실은 불법한 계엄을 선포하면서 그것이 바로 협박이라는 것이 과거의 판례로부터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 그러니까 포고령의 발표, 그다음에 계엄의 선포가 그 자체가 협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회를 봉쇄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하고 실제로 그러한 시도가 이루어져서 그 기간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 그것으로서 내란은 이미 성립한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던가 혹은 내란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것 자체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정말 다행스럽게 유혈 사태가 없었던 거지 계엄의 불법성이라든지 내란의 정당성이라든지 구형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형량의 차이를 둔다든지 하는 근거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법규 자체의 결과범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망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헌법 질서 혹은 법 질서, 국가기관이 일정한 기간 동안 국헌 밀런의 목적에 따라서 기능이 마비되면 그거 자체로 기수에 이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행히 우리 국민들의 생명에 침해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사정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이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거나 혹은 구형량이나 형량을 좌우하는 요소는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김지성 기자가 앞서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쿠데타였다. 네. 그런데 이번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다. 네. 그래서 사정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헌법적인 요소, 헌법학자들의 논의를 보면 사실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권력자가 아닌데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쿠데타보다는 본인의 권력을 강화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쿠데타가 더 빈번한 것이 역사적 혹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순서가 다를 뿐이지 본인이 권력을 얻다가 권력을 찾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과 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의 경우에는 그 동기가 지금 법률적으로 뭐 현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본인의 비리나 혹은 권력과 관련된 누수를 막기 위해서 정당한 민주주의에 따라서 권력을 부여받은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고 그리고 뭐 선관위에 국가기관인 선관위에 침입해서 기능을 마비시킨다는 등의 시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자체는 그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의 권력을 독재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계엄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내란이지 다른 부분을 고려할 요소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엄을 했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사실 국민들이 느끼는 피해라든지 헌법 유린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네.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나 본인의 권력이 아닌 것을 뺏어오는 것이나 사실상 그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사건 뭐 전두환의 사례와 윤석열의 사례가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형에 있어서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저도 놀라고 변호사님도 놀라고 아마 김지성 기자도 다 놀랐을 것 같은데 아니 이런 민주주의가 성숙한 우리나라 같은 데서 비상계엄이 있을 수 있을까? 다들 놀랐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들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일까요? 현재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했던 12.3 비상계엄의 해악이 1980년대 당시에 비해서 결코 가볍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80년대는 군부에 의한 독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됐던 상황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군부의 그 군부가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그 당시의 모습과 현재 민주주의가 성숙해서 여러 차례 사실 뭐 문민 정권, 그러니까 우리 국민에 의한 네. 정부가 수립된 것이 여러 번 반복됐던 거하고는 아예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고, 당시의 경우에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시해라고 할 수 있고 사망하고 난 후에 굉장히 사실은 정세가 사실 어지러웠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처럼 민주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정권이 창출되고 그다음에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견제가 있는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내란이 발생할 거라고는 결코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둘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지금의 해악이 훨씬 크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점을 지적하는 뭐 학자들이나 일부의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렇게 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지성 기자, 지금도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뭐 그렇습니다. 상황이 오전에 달라진 건 이어서 없죠. 오후 2시부터는 예. 계속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네. 증거에 대한 의견들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재판이 쭉 진행이 되었고 오늘이 이제 결심 공판인데 그동안 재판에 임하는 태도나 발언을 보면 반성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성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요약하자면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호소용이었다. 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엄 당일 국회에 군대를 보낸 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본인이 이 12월 3일 밤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이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서 봤을 때 헌재 탄핵 심판에서도 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계몽령,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재판까지도 부하 군인이나 경찰 그리고 국무위원들에게까지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난주 재판 발언이 화제가 됐는데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 국무위원들 중에서 이 비상계엄을 하면 정치적 역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왜 말리지 않았냐는 취지로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위원들을 탓하는 그런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책임질 게 전혀 없고 부하 탓하고 반성도 없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태도나 발언이 윤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됩니까? 일단 양형상 굉장히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오히려 보여지는데 불리하다. 예. 뭐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무죄 말고는
본인이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방금과 관련해서 정치적 역공을 지적하는 국무위원이 없었다. 이것은 사실상 저는 자백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국무회의 과정에서 혹은 본인의 판단으로는 야당이 정치적 역공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말은 어떤 부분에서는 계엄이 해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 수 있거든요.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본인의 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비상사태에 준해서 사실은 그 어쨌든 계엄사령부가 해서 군이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거를 본인은 기대하고 있었고 그것에 변수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발언이나 태도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오늘 뭐 결심 공판도 있지만 체포방해 혐의 선고도 이제 앞두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뭐 특검 수사에 응하는 태도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봤을 때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나라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비겁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적어도 어쨌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서 대통령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재판 과정에서는 뭐 반성하는 태도 혹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부하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기대한 국민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일말의 태도조차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검 수사나 재판에 나가는 걸 보면은 선별적으로 좀 선택적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구속이 된 후에 쭉 안 나가다가 좀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이 나오는 날은 또 뭐 재판에 나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선택적으로 좀 수사에 임하거나 재판에 나갔던 게 혹시 구형에도 영향을 줍니까? 당연히 피고인의 태도는 구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네. 저희가 재판 과정을 돌이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다가 출석하기 시작한 시점은 곽종근에 대한 맞아요. 특수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부터 출석하기 시작해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부하들이 법정에 출석할 때 선택적으로 나와서 본인이 증인 신문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그것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임하는 태도라고는 보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뭐 구형이나 양형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실 때 내란 같은 경우는 그 결과가 아니라 그 의도가 문제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이건 똑같이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6시간짜리 계엄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이 논리가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논리입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저희가 사례가 한 번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신군부 때의 내란 관련된 판결을 고려해 보면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상계엄의 학대가 곧 협박이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내란이다라는 취지의 일단 취지의 판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계엄을 공공의 안전 질서가 아닌 뭐 사실은 본인의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삼아서 위법하게 계엄을 선포한 순간 그것이 협박이 되고 포고령의 내용에도 사실은 정당 정치를 위배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국민이나 혹은 국가기관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6시간만 동안 유지가 됐다면 그것으로 일단 기수에 이른다고 보여지고요. 미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닐까. 어떤 혹시라도 부분이요? 예.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기수가 성립되지 않으면 처벌을 못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에서 미수범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성립이 된다고 하면 기수범으로 처벌을 받을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걱정에 만에 하나 그 걱정에 따라서 미수범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미수범 처벌 규정에 따라서 엄히 처벌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사용 또는 무기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형상 사형을 미수 감경하더라도 저희가 20년 이상의 형으로 선고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기징역을 선택했을 때는 10년 이상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만에 하나 미수범으로 처벌을 하게 되더라도 저는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점은 뭐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인명 피해가 없었다, 유혈 사태가 없었다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게 고려 사항이 아니다, 내란이 아니다를 넘어서 공소 기각 사안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왜 공소기각이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네. 기소 자체가 법률에 위반해야 위반한다라고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 얘기거든요. 같아요. 예. 그러면 공소 사실 특정이 없다는 주장으로 저희가 선회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가 무엇인지에 네. 대한 정확한 특정이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뭐 폭동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없고, 그다음에 뭐 협박도 없고,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생각은 들고요. 그 공소기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장을 했던 것으로 이해가 되고, 지금 뭐 공소사실 특정이라든가 그리고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서도 공소장 변경이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기각이다 이런 종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기현 재판부에서 판단했듯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장 변경에는 위법의 요소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특정과 관련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 그러니까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법률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한 것 자체가 협박이고 그것 자체가 내란이기 때문에 뭐 지금 피고인 측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공소 사실이 뭐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저쪽에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그 화면에서도 다 봤잖아요. 그날 보면 국회에 병력이 투입이 되고 정치인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것도 다 드러나고 있는 거고, 국회에 봉쇄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도 저희가 다 봤던 거잖아요. 네. 그 자체가 국헌 문란이고 내란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뭐 그거에 예. 대해서 다수의 예. 법조인과 국민들이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게 불과 6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윤석열이 의도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국민들이 저항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수호의 의지가 있었던 여러 국회와 당시 뭐 국회에 직접 가서 군인과 경찰을 막았던 국민들의 노력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발생한 것이, 그것이 윤석열의 의도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시간짜리 계엄이 됐던 건 저희가 뭐 그날 그 국회 주변의 상황을 다 생생하게 화면으로 국민들도 다 확인을 했고 국민들이 막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지성 기자? 지금 뭐 재판 상황에 뭐 변동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당초 오늘 오전에 예. 예상했던 것보다는 예. 이 재판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원래 이제 통상적인 절차를 짚어보면은 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 8명에 대해서 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구형을 하면 이어서 변호인들이 최종 변론을 하고 또 피고인들이 최후 진술을 하고 그로써 오늘 결심 공판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특검이 구형 절차로 들어가기 전에 이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 조사가 먼저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오늘 피고인 8명 중에서 1명,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증거 조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지금도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후 2시부터 재개가 됐고 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증거 조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피고인들 중 가장 마지막에 증거 조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뭐 6시간에서 8시간까지 걸릴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형이 당초 오늘 예정했던 것보다는 더 늦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오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변호인의 의견 진술, 그것도 첫 번째 김용현 전 장관 측의 그 의견 진술이 있는 상황이고 조금 더 늘어지거나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변호사님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공소장 변경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결심 공판을 앞두고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을 한 거예요. 노상원 수첩을 참고해서 개업 모의 시점이 2023년 10월로 이렇게 앞당겨진 거거든요. 네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공소장 자체로 봤을 때는 계엄이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모의가 있었고 준비가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공소장 변경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내용은 재판의 진행 과정이나 혹은 관련 사건의
뭐 조사나 수사 재판 과정에서 다른 관련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소장 변경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소장 변경을 했을 때 재판부는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기도 하고 불허하기도 하는 것인데 지금과 관련해서는 그 모의 시점이 상당 부분 앞으로 당겨왔다고 해서 네. 기본적인 이 사건 내란에 있어서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기현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허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 공소장 변경의 의미는 내란과 관련해서 계엄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준비되고 모의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특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계엄 모의 시점이 굉장히 앞서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공소장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김지성. 그렇습니다. 계엄 예. 모의 시점이 더 앞당겨진 거고 예.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 이 계엄이 어떤 즉흥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 친위 전부터. 구테타의 네. 성격을 띠면서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준비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공소장이 변경이 되니까 이거 방어권 침해 아니냐, 재판 다시 하게 해달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것도 물론, 이제 네. 기본적 사실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면 그 주장이 합리성을 갖고 설득력이 있는 것인데 지금 뭐 계엄 모의 시점이 앞으로 당겨졌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계엄에 이르는 과정이나 혹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거나 혹은 공소장 변경이 위법이어서 공소기각될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고 그것을 뭐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 사실이 같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그래서 재판부가 받아준 거다. 네, 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라는 빈약하다. 네. 말씀이시네요. 오늘 보니까 윤 전 대통령 말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도 같이 있는 거죠. 8명이죠. 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총 8명 포함해서 피고인에 8명. 대한 예. 구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윤 전 대통령과 그리고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 그리고 경찰 수뇌부가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군 수뇌부라고 하면 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지금 이제 기소가 돼 있는 네. 상태잖아요.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많이들 보시는 것 네. 같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예. 윤석열에 대한 구형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네. 주요 내란 임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사건 내란을 주도적으로 모의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한 인물로 보여지고 그 위법의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김용현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일부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특검이 15년을 구형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네. 있어서 그러면 그걸 비교했을 때 김용현에 대해서 무기를 구형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고 그러면 김용현에 대해서 무기가 구형됐을 때 우두머리인 윤석열은 얼마를 구형해야 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고려하면 김용현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구형이 되고 윤석열에 대해서 사형이 구형되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구형은 상당히 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검에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실제 선고가 내려질 만한 구형을 한 거다. 앞으로 모든 재판에 기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에 비춰봤을 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김용현 전 장관의 정도는 그 관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도 구형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경찰 수뇌부에 대해서도 오늘 구형이 이루어지잖아요. 좀 차이가 있게 구형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좀 차이는 있다고 예. 보여지고요. 그 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그래도 수사와 재판에서 상당 부분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뒤늦게나마 어쨌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 15년의 중형이 구형된 이유는 그만큼 책임이 큰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는 사실은 대통령이 거리됐을 때 그 책임을 다하는 자리인데 그 지위와 위치를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경찰청장과 그리고 사실 국무총리는
그런 지위의 차이가 다르고 그리고 네. 책임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구형이 그거에 반영이 돼서 아마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에 대해서는 조금 차등적인 구형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네요. 그날 사실 국회를 봉쇄하고 막았던 거는 경찰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고려가 있을 고려가 거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에 벗어나는 정도로 낮은 구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구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을 해서 피고인 8명에 대해서 이제 구형이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 대한 지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구형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럼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오늘 재판에서 예정대로 특검 구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오늘 결심 공판 말미에 재판부가 1심 선고 날짜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2월 말에 법관 정기 인사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 전에 2월 초중순경에 1심 선고 날짜가 잡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법원 정기 인사 전에 뭐 선고가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즈음에 선고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여기서 만약에 직위원 재판부가 예. 선고를 하지 않고 떠난다면 그거야말로 사실은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뭐 특정 재판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싶진 않고 그리고 직위원 재판부의 경우에도 저는 직위원 개인을 믿는다기보다는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시스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엄중한 형이 선고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피고인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윤석열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내란이라는 행위 자체가 비교할 만한 대상이 얼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두환의 경우에도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 이르러서 항장불사 그러니까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는 논리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고 그거에 기여했던 노태우 등은 나중에 사면이 됐고 심지어 정권도 획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사례가 우리가 옳지 않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다 있는데 그 사례를 비추어서 그 인원들보다 뭐 제가 세지면 되겠느냐는 논리로 무기징역 혹은 선처를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엄과 관련된 역사는 사실은 저희가 52년도 저 이승만 대통령이 불법적인 그 당시는 불법적인 계엄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전쟁 상황이었으니까 계엄을 해서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직선제로 바꿔서 국회 대통령이 됐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형법에도 그 부분을 규정해서 국헌문론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국헌문론의 목적이 결국에는 의회를 사실은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국가 헌법적인 기관을 뭔가 방해하거나 제지하거나 위협하거나 이런 것을 다 국헌문론의 목적으로 기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역사상 사실은 공권력에 의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인들에 의한 정권 탄찰이나 시도가 결코 적지 않았다. 그런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방과 적당한 응보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고려할 때 직위원 재판부 그리고 향후 있을 항소심 대법원 판결에서 그에 걸맞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불법 비상계엄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에 맞는 그런 구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결심 공판 결과는 좀 지켜보고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